생명존중시민회에서 이렇게 귀한 시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을 3월까지 했었고 지금 경희대학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자살 통계가 자살을 예방하는 정책에서 근거가 되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개선돼야 될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재작년 자살 사망자가 1년에 13,799명이라는 소중한 생명을 우리가 자살로 잃었습니다. 왜 이렇게 높은 것일까? 저는 이 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990년대 후반에 부모가 아프면 누가 모실 것인가를 물었을 때 90%는 가족이라고 대답합니다. 이 비율이 30% 이하인 사회가 됐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산업화와 핵가족화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그러면은 국가와 사회라는 응답은 2%에서 이제 절반이 넘어섰습니다. 그때 2016년부터 치매 국가 책임제가 지금 정부의 공약이 되기도 했고요. 몇 달 전에 국가 책임제도 논의됩니다. 결국 가족의 힘만으로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을 지키기가 매우 힘들어진 사회가 됐습니다. 이미 이런 문제를 겪은 선진국들은 사회 시스템을 만들면서 이런 부양 부담이 높은지라 그리고 자살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거쳤고 우리도 그 초입에 있습니다. 저희가 1990년대 중반부터 20년간 자살이 급증한 것은 자살 노년을 준비하지 못한 노인의 자살이 가장 높았습니다. 노인 자살은 좀 줄고 있는데 숫자로는 중장년층, 또 새롭게 느는 것은 청년층이 지금 시대에 어떤 도움을 받을까 해서 이러한 것들에서 이제 통계가 미치는 영향을 봐야 될 텐데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15년 중에 14년 동안 1등하는 동안 이거를 이제 사회적 지지만 인덱스라고 하는데요.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 이 얘기를 물었을 때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더 이상 응답하라 1998 이런 데에 나오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가족이 이웃이 돕고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누구든 위기에 빠질 때 이 사회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그럴 때 자살을 개인의 책임이라고 본다면 본인과 가족 위에는 사회가 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자살예방법 1조에는 자살을 내몰린 죽음이라고 정의합니다. 누가 내몰았습니까? 그거는 연속적인 위기에 빠져서 자살을 생각하는 절망에 빠진 사람을 구조할 책임이 국가에 있다. 그리고 미국은 그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가 자살 예방이라고 하고 그에 상응하는 시스템을 갖출 때 우리도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의 경찰 조사의 동기별 자살 현황의 가장 큰 원인은 정신건강의 문제,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신체 질환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 우울이라고 말하는 정신건강의 문제, 또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코로나 자체가 건강의 위협이에요. 또 자영업자나 관련된 직업을 가진 분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기는 우리가 자살의 문제를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시점입니다. 이때 통계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요 앞에 시청 앞에 가시면 어제 교통사고로 얼마나 어떻게 생명을 잃었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외국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살에 대한 통계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지금 2012년부터 꾸준히 자살 예방 백서를 발행해서 국내 통계를 정리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통계청의 통계가 이제 핵심이고요. 청소년 조사, 또 국민건강 조사 등도 자살에 대한 생각, 또 자살 시도자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취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또 자살 예방 국가 행동 계획 2018년 2월에 발표된 이 내용을 좀 보시면 우리가 자살을 줄이기 위해서 경찰청의 수사기로 모든 외임사는 경찰이 가서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 혹시 타살이 아닌지
자살이라면 어떤 상황인지 이 과정이 참 아픕니다. 뭐 유가족분들은 방금 본인의 가족을 잃었는데 이 경찰 조사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요즘 경찰분들이 또 심리부검을 안내해 주시거나 유가족 서비스를 안내도 해 주시는데 사실 그 정보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막는 걸 지키는 데에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로 경찰청의 이 변사 또는 자살 사망에 대한 기록이 오고 있고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분들의 의무 기록이 합쳐져서 그 원인을 분석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5년간 이 시범 사업을 시행해서 전국에 이 데이터가 있고 이걸 가지고 자살 예방을 계획 세우는데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작동한 게 국가 자살 동향 감시 체계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제 통계청으로 이제 경찰청의 자료가 모이고 국립의료원에는 이제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시도자에 대한 네디스 전산망 정보, 교육부는 학생 자살에 대한 조사를 한 정보가 다 모이게 되고 또 이것을 얼마나 빨리 지금 어제 교통사고가 몇 명이라는 것처럼 통계청의 이제 공식 통계는 올해 자살이 내년 9월에 나옵니다. 근데 그때까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경찰의 자살 추정 사건 기록은 매일매일 쌓여갑니다. 이거를 이제 2개월 간격으로 통계청에서 받아서 기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담당자와 중앙자살예방센터의 통계청 시스템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자살을 예방하는 데에도 우리가 근거와 과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세우는데 통계는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정부의 총리실 주도의 자살예방 정책협의회를 만들어서 실제 2019년부터 작동하고 있고요. 또 올해에는 이제 생명존중 희망재단 결국 이 계획에 있던 것들이 많이 현실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나아져서 저희가 이런 통계가 가능했습니다. 저희가 3년 전에 일본을 방문했을 때는 일본은 2006년에 자살 예방 법이 통과된 다음에 2007년에 국회에서 책임을 지고 경찰청 통계를 후생노동성에 제공해서 이게 잠정치입니다. 그 데이터를 받아서 이제 자살예방 종합대책본부 센터에서 분석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2000년부터는 이렇게 잠정치는 공식 통계는 보통 한 7% 정도 차이가 있는데 작년 걸 보시면 오히려 초반에는 코로나 초기에는 자살이 좀 줄었다가 일본 같으면 후반기에 일본 그래프가 40%가 늘었습니다. 한국도 물론 다행히 늘지 않았지만 안심할 수 없는 시점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잠정치가 없었다면은 일본의 저는 이 잠정치를 분석해서 자살 예방 정책을 세운다는 건데 저희는 그래서 작년부터는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언론에 공개되는 거는 성별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센터나 담당자들은 나이, 성별, 원인, 수단 정도를 볼 수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훨씬 좋아졌습니다. 근데 일본의 통계는 아예 경찰 통계를 후생노동성에 넘겨서 분석을 자살 예방하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업, 원인, 가족 상태, 동거인이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세계적으로 이 정도 통계를 정부가 확보해서 분석하는 나라가 몇 개 안 됩니다. 일본, 미국, 한국, 영국 정도입니다. 우리도 앞서가는 쪽이 이제 속하게 된 거죠. 속도는 매우 빠르게 좋아지고 있지만 근데 문제는 이렇게 자세히 모르니까 어떤 차이가 발생하냐면 요거는 이제 작년에 일본의 자살이 급증하면서 여러 언론에서 다뤘는데 보시면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자살이 주부는 어떻게 됐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아이에 대한 양육보다 또 부모에 대한 양육보다 늘었겠죠. 그 다음에 학생들 학교에 못 가니까 위험이 발견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정규직, 서비스 부분에 휴먼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 양육 부담이 있는 여성. 이걸 알게 되니까 야 코로나 상황에서 이분들이 정말 힘들구나. 총리가 나서서 대책실을 신설해서 이거 적극적으로 해라는 정책이 가능해졌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숫자와 성별만 가지고는 이런 정책을 누구를 타겟으로 해서 최적의 정책과 지원을 할 것인가를 아직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걸 안 할까요? 이건 일종의 개인정보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자체의 거를 다 공개하면은 어느 지역이 자살률이 높다, 뭐 이런 것들을 꼭 알고 싶어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것들이 잘못 악용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싫어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작용을 최소화해서 발표를 하면 되고, 아니면 최소한 지자체만이라도 이런 수준의 데이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해외에서 어떻게 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좀 글씨가 작지만 보시면 여기서 일본은 이거를 통계청, 어느 나라나 공식 통계는 다 통계청이 하는 겁니다. 근데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서구의 나라들은 검시관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검시관은 메디칼 이그제미너라고 하는 의사인데, 부검을 하는 의사들이나 되게 현장에 가서 이제 의학적 질환에 의한 사망인지를 조사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데이터의 기본적인 질적 수준이 검시관 제도가 있는 나라가 더 좋은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아직 일본도 검시관 제도는 없습니다. 아시아 국가들도 언젠간 이걸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 정책을 활용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은 누구냐를 보시면, 보십시오. 이 지자체고 자살대책 추진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 자살을 예방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 데이터를 분석해야 그 정책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걸 그래서 여기서 일로 넘겨줘야 된다. 그리고 이런 이제 실시간 데이터를 한다는 건 얼마나 중요하냐면, 청소년 자살은 한 지역에 분집해서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이 갑자기 된다, 이게 서로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자체가 실제 조기에 파악하고 서로 연관이 있는지를 알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알수록 이제 지자체의 대응이 굉장히 빨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자살 시도에 대한 정보, 사망뿐이 아니라 시도에 대한 정보는 뉴욕 같으면 이게 사이케라는 빅데이터 시스템인데, 뉴욕주 인구의 2천만 명인데 600만 명의 데이터를 이 정신건강관리 시스템에 본인 동의하에 들어있는데, 여기는 이제 의학적 치료는 물론이고 어떤 자살 시도를 했는지, 어떤 사례 관리자가 있는지, 주거 상황은 어떤지 이 데이터가 다 있고, 응급실에 내오려면 48시간 동안은 본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위험에 처해 있는지를 서로 파악하고, 이 데이터는 보건과 복지가 같이 봅니다. 그리고 서로 채팅도 할 수가 있습니다. 보건복지 서비스를 통합한다는 게 이만한 데이터가 있으니까 굉장히 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도자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뉴욕의 소재의 293개의 병원은 자살의 위험을 측정하는 걸 의무화하고 있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여기 좀 생명의 전화에서도 알고 계신데, 자살 예방 한라인은 정말 절망에 빠져서 극단적 선택의 직전에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하나를 더 붙여야 되는데, 뭐냐면 미국의 이제 퇴역 군인을 위한 위기 한라인에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전화를 받은 기관은 무조건 24시간 내에 자살 예방 팀을 집으로 보내야 됩니다. 전화만으로 자살을 파악하는 것은 첫 출발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이게 이후에 도움까지 이어져야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가질 수 있으니까, 결국 이 전화가 지역사회의 도움으로 어떻게 연결되느냐를 우리가 고민할 시점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 통계가 몇 %를 찾아갖고 어떤 서비스를 주느냐까지 이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이 통계의 기저귀라고까지 얘기하는 이 자살 예방 종합대책본부는 예방의학 전문의, 통계 박사 이런 사람들이 근무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걸 직접 분석해서 지자체에 다 나눠주는데, 어떻게 나눠주느냐, 이렇게 그 지역이 어느 정도의 인구고 이러한 이제 자살 위험의 특성을 봤을 때 여기는 전체 패키지 중에 이것만 잘하면 되겠다. 지자체 담당자들은 굉장히 쉽게 정책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통계를 이 책에 임원하는데요. 이거를 대책본부에서 직접 만들어서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지자체 리더, 구청장, 시장, 이 탑 세미나라고 부르는 게 이 구청장이 없으면 이거 안 합니다. 행사 취소해 버립니다. 무조건 구청장은 참석해서 반나절을 앉아 있고 그 지자체의 자살 현황과 대책을 같이 점검하고 논의할 때 모든 구청과 민관이 협력해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통계하고 관련된 건데 이것도 내만의 정신보건법에는 자살이 시도가 있었을 때 경찰과 소방은 무조건 출동해야 된다는 게 법에 있고요. 그리고 국민이 이런 분을 발견했을 때도 통지해야 될 의무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이송을 반드시 경찰이나 소방이 해야 되고 요거를 근거로 해서 의료기관과 공공기관은 자살 시도자의 정보를 때로는 그분이 절망해서 원치 않더라도 시의 자살예방센터로 넘깁니다. 그러면 아니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이걸 왜 넘겼냐. 일주일 내에 사례관리자가 이분의 집을 찾아갑니다. 연 6,000명. 근데 이후에 사후 동의율은 90%가 넘습니다. 왜냐? 이분들이 찾아가서 여러 가지 보건복지 서비스를 모르던 걸 알려주고 위기를 벗어날 방법을 같이 하니까 결국 동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정보의 흐름이 동의해야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생명이 더 우선인지 개인의 정보가 우선인지는 사회적 합의와 법적 제도의 변화가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사후 동의율이 90%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 여기에 이제 반드시 통보해야 되고 그러면은 6,000명을 찾아가서 90명의 집을 찾아가서 여기에서 대여처 빚이 있는 사람한테 낮은 저리로 이제 돈을 대출받을 수 있는 걸 소개한다든지 그다음에 본인이 모르던 직업에 대한 거, 치료에 대한 거를 소개했을 때 절망에 빠졌던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구나 찾아오기까지 하니까 그리고 이런 방법이 있구나 그래서 희망을 찾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위급한 상황에 경찰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러 번 이슈가 됩니다. 어떤 정신질환, 아동학대 이런 걸 발견하지 못했다, 왜 놓쳤냐. 근데 경찰을 도와주는 시스템이 충분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시의 정신센터에서 현장에 출동하고 24시간 경찰과 소방의 전화를 받아줘야 된다. 이런 내용.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언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미 올해 1월에 발표된 마음건강 종합대책에 여러 가지 자살 예방의 대책이 포함되어 있고 국정훈련 점검 조정 회의에서 이게 발표된 것이 그만큼 부처간 협력을 하겠다는 거니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도 핵심을 상담 전화나 중앙지자체를 이제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두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통계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90년대 초반에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금 자살 사망자만큼 높았습니다. 근데 교통사고는 이렇게 줄었죠. 반면 자살은 이렇게 줄었지 않습니까? 교통사고는 어떻게 저렇게 줄일 수가 있었습니까? 그거는 정부에서 이만큼 노력했고 수조의 예산을 매년 투자하고 이거를 공부하는 사람이 1,700명씩이라고 지자체의 모든 부서 경찰청에 다 담당자가 있고 국회에서 교통안전 프로그램이 30년 동안 됐습니다. 자살 예방은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살 예방 정책과도 생기고 총리실부도 생기고 생명 존중 담당관도 경찰에 생겼고 근데 아직 제일 핵심에 있는 지자체에는 이걸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해서 지자체에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안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누가 위험에 빠져 있는지 우리가 통계를 통해서 알아야 된다. 이걸 실제로 자살을 담당하는 사람 아니면 지자체를 도와줄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생명존중희망재단 이런 데서 분석하고 실제 정책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올해에 일부 시행될 예정인데 더 많은 통계가 제공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 분석할 제대로 된 역량을 갖춰야 되고 실제 이미 다른 세 나라들은 이걸 직접 분석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초기 단계에 경찰 단계에서부터 자료가 제대로 모여야 됩니다. 뉴욕은 검시관이 이미 한번 본 나라인데도 사망자 유족이 동의하면 검시관, 경찰, 소방, 의료진, 복지 전문가, 시의회 의원들이 수십 명이 모여서 이 한 죽음을 어떻게 막을 수 있었는지를 같이 토론하고 그걸 정책화하는 게 우리 사회를 좀 더 낫게 만들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정책은 시도자에 대한 것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이미 이런 빅데이터 시스템 굉장히 앞서 나가는데 이미 여러 정부가 사회보장정보원, 공공보건자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걸 잘 통합해서 누군가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1인 가구가 가장 많았을 때 방치되지 않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으면 하고 기대합니다. 예, 요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